처음부터인가요? 자, 봅시다. 이제 3월달 됐네요. 오늘 프린트물 다 갖고 계시죠? 프린트물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복습용입니다. 수업용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프린트물을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예, 교재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 교재 봐야 되고 프린트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공부를 좀 하시라고. 이거는 이제 이게 뭐 한 장짜리인데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배운 거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 일단 한번 10분 정도 일단 읽어보시라 라고 해서 프린트물 한번 정리를 해서 나갑니다. 요거 나중에 잘 모아놨다가 8주차까지 되면 하나의 요약집, 작은 요약집이 돼요. 작은 요약집 정도가 돼서 물론 이제 여기서 프린트물에 없는 내용도 강의는 하지만 잘 맞으시면 나중에 아마 요약 정리할 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맨 앞부터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중개사법 제가 늘 강조하지만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 네,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뭐 공부하는 거? 네, 민법만? 민법만? 저기 여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민법이라 가지고 민법 아마 많이 강조할 텐데 근데 개론도 좀 공부 좀 하세요. 개론 열심히 공부하죠? 네, 이거 민법만 공부해서 안 됩니다. 개론도 공부해줘야 돼요. 자, 한쪽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아마 여기도 개론은 거의 뭐 수업만 듣고 민법만 연락에 공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개론 점수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론하고 민법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수업 끝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시라? 1차 과목 공부하시라.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공법을 공부하세요. 여기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1차 합격하신 분들은 공법 공부하고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을 공부하시고요.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외적으로는 중개사법 일단 3, 4월 달도 공부하지 마시라. 그럼 제가 뭐 언제 공부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네, 수업 시간에.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수업 시간 끝나면 공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로 중개사법 공부 안 합니다. 언제도 공부 안 하냐? 수업 시간도 안 들어와요.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또 빠지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속도가 상당히 빨리 나갑니다. 상당히 빨리 나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교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룰 거예요. 제가 아까 1, 2월 달은 조금 중간중간에 좀 빼먹고 남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빨리 나가고 안에 있는 내용 전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같이 따라오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거기 교재를 보죠. 교재 보니까 20페이지를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어쨌든 뭐 교재 순서대로 그러니까 다른 교재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책 순서대로 가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자, 이때 시험을 어디서 치느냐 하는 부분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오죠. 자,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은 어디였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나누면 좀 뭐 특별법 자료받아가서요. 이거 뭐 민법 특별법이에요? 네, 다 받았어요? 네, 띄워도 돼요? 네. 자, 일단 시험 시행 기관 봅시다.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과 그 다음에 또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으로 나눠지죠. 자,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예요? 네,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시도의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권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외적 시험 시행권은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때문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직접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그랬죠. 시험 치를 수도 있고 또 문제를 갖다가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또 뭐 하고자 할 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할 때 미리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원칙은 얘고 얘가 국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얘와 얘가 둘이서 같이 이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은 시도사하고 출제는 국장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게 얘네들이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위탁권자가 누구다 그랬어요? 위탁권자는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이 둘을 묶어서 시험시행기관의 장 이런 거였죠. 자, 시험시행기관의 장. 시험시행기관의 장하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위탁한다 그랬죠.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 그리고 또 협회. 자, 공기업하면 뭐 이런 문제 떠올리면 돼요? 공기업하면 공사 떠올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준정기관 하면 공단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위탁되어 있다? 준정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리고 어디에도 위탁될 수 있다 그랬어요? 협회도 위탁될 수 있다 그랬죠. 협회 위탁되면 시험 문제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예,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기 전에 빨리 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 그다음 위탁과 관련된 규정. 위탁했을 때는 관보에 고시한다. 관보고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적 시험시행기관과 그다음에 예외적 시험시행기관 그다음에 위탁 근거 규정이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 있었어요? 이제 시험시행기관 나오니까 뒤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뒤에 나오네요. 자, 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것? 심의위원회니까 위원회죠. 얘네 그 위원회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각종 사항을 뭐 하는 거? 심의하는 거. 자, 위원회니까 심의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는 부분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자,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예, 둘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에다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요. 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찾았습니까? 어디다 지금 어디 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예, 지금 못 찾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자,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지금 국토교통부령 그다음에 대통령령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국토교통부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시행 규칙이었죠.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법령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시행 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령. 자, 공인중개사법의 시행 규칙을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령. 그다음에 또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중개사법의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었죠. 자, 이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뭐라고 바꿔 나오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이 변화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보면, 자, 일단 구성 운영동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달하는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밑에 구성 나오죠?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이상? 예. 자, 몇 명 이상? 11명 말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잖아요? 포함해서. 예, 그렇죠. 그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보죠. 공인중개사, 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자, 이때 구성은 일단,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그랬죠. 포함해서, 자, 이때 위원장 1명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틀림이죠. 요렇게 문제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그 다음에 또, 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다. 자, 여기서 7명 이상 요게 빠지면 틀려요.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 왜 틀리다? 최소한의 인원수가 몇 명은 돼줘야 돼요? 예, 7명 돼줘야죠. 만약에 이 7명 여기에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도 될 수도 있고 4명도 될 수도 있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된다? 7명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빠지면 일단 틀립니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이 2명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차관이 1명 있는 행정부처가 있고요. 2명 있는 부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관이 2명이나 있느냐? 업무 담당 업무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관이 1명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1명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2명이에요. 왜 그래요? 국토 담당과 뭐 담당? 뒤에 뭐가 있어요? 교통 담당 있죠. 업무가 좀 틀리죠. 그래서 차관이 2명 있다. 자, 여기에 제1차관이 됩니다. 제2차관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장이 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조심하시라. 자, 그러면 위원회 대상을 보죠. 자, 위원회 대상을 보면 그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럼 국토교통부 소속의 몇 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자, 그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몇 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자, 국토교통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요거는 소위 말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구 이상이에요? 부교수 이상이죠. 자, 전임 강사 이러면 틀립니다. 전임 강사 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부교수 이상. 자, 그 다음에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외에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 1, 2, 3, 4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특히 1번과 2번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왜 주의를 해주시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자, 4급, 5급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교수 요걸 갖다가 뭐 전임 강사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갖다가 이제 임명 위촉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심의위원회 부분에서 보면 간사를 임명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사무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1명을 두는데 이때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의사항을 보죠. 자, 심의사항 여러분들 좀 4가지 기억을 좀 해놔주시면 되죠. 자,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놔야 돼요. 심의사항은 딱 4가지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심의사항 4가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해서, 중개업 육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중개업우수 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책임의 보장에 대해서. 자, 그래서 4가지 다시 한번 심의사항이 있었죠. 자,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있었죠. 자격 취득. 그 다음에 또 중개업 육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대한 뭐예요? 변경에 대해서, 또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심의사항이다. 자,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그다음 여기는 변에다가 뭐죠? 보수, 변경,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자, 네 가지. 뭐였어? 다시 한번 보죠. 공중변 손입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변경. 뭐에 대한 변경이에요? 보수 변경,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네 가지를 심의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요기에 대해서는요, 누가 따라야 된다 그러냐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는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현재 여기서 보죠. 자, 심의사항이 있는데 심의사항, 의결사항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서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준수의무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왜 준수의무로 만들어놨어요? 시도지사가 뭐였죠?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험시행기관이었죠? 원칙적 시험시행기관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해서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OX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네, 틀립니다. 자, 이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면 4개 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4개 다가 아니고 뭐만 따르라는 얘기예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요구만 따르라는 얘기죠. 요 4개를 몽창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심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보죠. 자,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자, 새로 위촉된 위원회 중간에 사임에 의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보궐위원이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들 저기 보궐선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보궐선거를 하면 그 사람은 남은 임기 동안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다만 담당 공무원은 일단 임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급 이상 상당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임기에 적용되지 않느냐? 자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그 담당 부서에 근무하면 3년이고 4년 동안 근무하면 그 4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야 돼요. 제척은요, 배제시킨다는 것이고, 제척은 배제시킨다는 것이고, 기피는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배제 요구고요. 회피는 뭐예요?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빠지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심의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 이거는 그 안건과 위원이 뭔가가 관련돼 있을 때요. 제한된 안건과 그 위원이 뭔가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때는 그 안건에서만 어떻게 된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거기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안건과 그 다음에 또 위원이 연관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그 안건과 관련돼서 친족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사람들, 다 연관되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자,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다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러니까 그 해당 안건과 지금 그 심의하려고 하는 위원이 뭔가가 친족이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사자였거나 뭐 연결된다면 일단 그 안건에 대해서만 뭐 한다?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심의에서. 자, 그러면 또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제 당사자가 그 안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좀 빼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피한다 그랬죠? 기피 신청은 내가 지금 안건을 제안했는데 저기 그 위원을 보니까 내가 안건 제안된 부분과 관련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 좀 빼달라 이런 것이 바로 기피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 어려운 상하장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기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의결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피는 뭐예요?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빠지는 거라 그랬죠? 자, 회피는 스스로 빠지는 거. 그래서 해당 안건에 있어서 만약에 재척 사유에 해당될 때는 스스로 회피하라. 만약에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직접 관여를 참가를 했다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구분을 한번 해놓고요. 자, 이제 위원장의 직무 보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대표하죠.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총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그거 하나 밑줄 한번 쳐놓어 두시고요. 자, 이거 왜 중요하느냐. 자, 지금 위원장의 직무에 괄호 2번 있죠? 제가 좀 너무 빨리 나가나? 너무 빨리 나가나요? 지금 좀 몇 분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거기에 보니까, 지금 직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직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는요, 어떤 제도가 없냐면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자,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반적인 개념을 보세요.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 위원장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이 골석이 되거나 그러면 누가 대행을 해요? 부위원장이 대행하죠. 근데 이 제도, 여기에서는요, 부위원장인 제도가 없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무슨 제도가 없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이제, 위원장 심의위원회 회의에 소집해가지고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는, 자, 이제 의결은 어떻게 돼요? 제적위원, 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지금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걸 얘기했거든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X? 자,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적위원 과반수가 뭐 하고? 출석하고,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으로서 의결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중개사법은 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시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어내면서 자꾸 틀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모의고사 날 때요, 점수 여러분들이 잘 안 줘요. 왜? 많이 틀리라고. 그냥 언제 맞으면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잘 맞으면 되죠. 여기서 90점 맞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의고사 때 실제로 가서 90점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주 보고 자주 틀려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능력이 자꾸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회의 수집하려면 개최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 그랬어요? 7일 전까지 통지하라 그랬죠. 숫자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전날까지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 전문가 출석해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운영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는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 세칙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제 대략 이 정도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응시자격. 자, 일단 응시자격 나이불문 국적불문이라고 그랬죠. 나이불문 누구도 볼 수 있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국적불문 외국인도 볼 수 있다. 자, 이제 응시자격은 나이불문 국적불문인데 다만 응시가 불가능한 자 있었죠. 자, 응시가 불가능한 자, 응시 불가능자가 있었습니다. 자, 응시 불가능자는 두 사람. 일단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본다? 몇 년간? 언제부터 3년이에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그렇죠. 자, 취소된 날부터 3년.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는 부터 3년간 시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 있었죠.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본다? 5년. 예, 5년간 시험 본다. 언제부터 5년간이었었어요? 예, 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 처분이 내려지죠. 그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제가 부정행위자 1월 달에 참 예 하나 들었던 거 있죠? 뭐를 예를 들었어요? 부정행위자. 예, 시험지 유출된 사례 있었죠? 자, 이번 올해 시험에서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유출된 시점, 즉 뭡니까?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아니라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무효가 되죠. 그럼 그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가 된다? 예,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라 걸려가지고 부정행위자로 걸려서 무효 처분이 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2003년도인가 13회 때 있었다 그랬죠? 13회 때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걸린 시점부터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그 이제 시험지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실제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컨닝하다가 잡힌 사례가 또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2009년도인가에 있었던 제 수강생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해요. 이게 몇몇 이제 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제 공부하는 그룹을 형성하죠. 형성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5명이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공부한 이제 시험 치기 며칠 전쯤 돼가지고 누군가가 제안을 했대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야, 이거를 지우개에다가 한번 써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지우개에다가, 그것도 조그만 지우개가 아니라 이만한 넉넉한 지우개 있죠, 왜? 이러면 꽤 쓰죠? 요 정도 크기면. 그 여러분들 문방구 가면 실제 요 크기 지우개 있죠? 요 정도 있어요. 넉넉한 지우개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법을 깨알같이 쓴 거예요. 꽤 들어가요, 이거. 여기다 쓰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5명이 동시에 이제 다 쓴 거예요. 스터디 이제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5명 중에서 3명이 같은 반이었고 2명이 아마 좀 다른 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한 명이 걸린 겁니다, 이게. 시험 도중에. 그러니까 이게 잘 놔뒀어야 되는데 책상에 이렇게 그냥 던져놨나 봐요. 근데 감독관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새카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주워서 받겠죠. 딱 보니까 이렇게 써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지 뺏깁니다. 시험지 뺏기고 부정행위자로다가 간주하고 퇴실 조치를 해요. 퇴실 조치하고 이제 거기 그 1층에 가면 그 뭡니까 시험 그 주간 본부 있거든요. 그 학교에 그 본부가 있어요. 그걸로 불려 내려가서 자소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 뭐 써야죠, 이거. 근데 문제는 5명 썼잖아요. 근데 다 같은 반에 3명이 들어갔는데도 안 걸리고 딱 혼자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나만 안 썼고 얘도 다 썼는데 또 찌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해서 5년 동안 시험을 못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년인가 합격했대요. 5년 지난 뒤에 합격을 했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진짜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동업관계로 부동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꽤 많고, 그때 당시에 1차 과목 평균 점수가 모의고사 때 70점대 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도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문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80점대가 나왔던 그런 실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재수 나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 사람한테 5년간 시험을 이제 못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요, 절대로 컨닝페이퍼, 이것도 컨닝페이퍼 격이죠? 갖고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죠.
당장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잡히자마자 나 이거 안 봤다. 쓰기만 써왔지. 안 봤다. 감독관이 그거 받아줘요? 절대로 안 받아. 나 안 봤다. 그거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그 말입니다. 들고 왔다는 그 자체만 갖고도 일단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절대로 커닝 페이퍼라든가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서로 합심해서 건너편 거 좀 보여주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 없어요? 없죠? 끝까지 우기면 돼요. 무슨 소리냐? 난 절대로 안 그랬다. 우기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저기 시험 감독관 해보신 분 계세요? 그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잡으면요 특별수당이 나온답니다. 2009년도에 1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올해는 토요일 날 보죠. 예전에 일요일 날 봤잖아요. 이게 일요일 날 와서 감독을 하면 수당이 5만 원인가 나온대요. 근데 그 특별수당 해가지고 15만 원씩. 그러니까 혼자만 한 게 아니죠. 그 반에 2명 들어가잖아요. 2명 다 아마 10만 원씩 다 받았던 걸로 아마 지금 제가 기억을 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커닝 페이퍼 안 들킬 자신 있으면 갖고 가라는데요. 그 보다가 들키면 재수 좋으면 감독관 아주 마음 좋은 사람 만나면요 보면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사람 있어요. 있기는. 근데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늠하지 마시라. 자 어쨌든 이 사람 몇 년 동안 시험 못 봤다? 5년간 시험 못 봤다. 자 이제 부정행위자와 자격취소자 응시 불가능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 시기 보죠. 이제 26페이지에 시험은 매년 몇 회 이상 이라고 그랬어요?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랬죠?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자 여기서 조심할 것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1회 이상. 시험은 1회 시행한다. OX 네, 틀립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라는 거. 자 다만 이제 그때 그 해 시험을 치르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결정해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자인 결정하는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해 시험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방법은 자 구분평가 시행입니다. 구분평가란 1차와 2차를 따로따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 2차 과목 점수가 1차로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1차는 1차대로 2차는 1차대로 평가하고요. 구분 시행합니다. 구분 시행은 1차와 뭐예요? 1차와 그 다음에 2차를 따로따로 칩니다.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합격자 현에서 다시 2차 시험을 보게 돼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돼요? 같은 날 보죠? 예, 올해 시험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네, 10월 29일 날 1차, 2차를 같이 보죠? 예외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1차와 2차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효다 그랬죠?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니까 1차 시험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2차 잘 봐도 소용없다. 뭘 받아야 돼요? 1차를 잘 봐야지만 되죠? 자 그럼 1차 합격했습니다. 2차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죠. 어떻게 면제해요? 자 다음 회 시험에 자 언제 면제한다? 다음 회 시험 26회 때 1차 합격했으면 몇 회만 면제되는 거예요? 27회만 면제되는 거죠. 자 이때 회자가 빠지면 틀려요. 다음 시험에 면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의미가 어떻게 되죠? 다음 시험과 다음 회 시험 차이점. 다음 회는 다음 회 자체만 일단 면제되는 거죠. 다음 시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 틀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 채점하는 부분 뭐죠? 시험 문제를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뭐라 한다? 출제위원이라 한다. 이때 출제위원을 뭉뚱그려가지고 자 출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정, 검토, 채점하는 사람까지 모두 다 출제위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출제위원 임명 요청권자 누구?
시험시행위원회 장이 시험시행위원회 장이 부동산 중개무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출제위원 임명 위촉된 자는 채점상 유의사항이라든가 준사항 이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준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때는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서 임명하지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몇 년간이었었어요? 5년간. 5년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출제위원 등이 뭐 시험 문제를 유출시켰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일단 5년간 시험 문제를 출제위원으로서 임명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일단 봤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출제, 선정, 검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과 선정검토위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출제만 합니다. 출제만 해서 이제 인력공대 나다가 문제를 건네주면 선정검토위원이 호텔에서 합숙을 합니다. 3일 동안. 그 여러분들이 저기 왜 수능 왜 그 출제하는 사람들 보면 뭐 호텔에서 뭐 한 달인가? 뭐 2주일인가? 한 달인가 왜 합숙하죠? 그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도 호텔에서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는데 그 3일 동안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거 가지고 일단은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이 과목별로 2명씩 들어가요. 근데 한 사람이 몇 문제를 출제하냐면 80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160문제가 출제되죠. 160문제를 이제 뭡니까? 선정검토위원이 이제 그 중에서 난이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의 칼자루는 결국 누가 쥐고 있는 거? 네, 선정검토위원이 쥐고 있어요. 출제위원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선정검토위원이 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개사법 출제위원이 2명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내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됐다고. 작년에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는 그 교수는 난이도를 좀 높게 내는 사람이에요. 높게 내는 사람인데 한 문제밖에 채택이 안 됐다. 그리고 39문제를 저쪽에서 다 낸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뭡니까 난이도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고르면 한 10몇 문제에서 20문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문제밖에 안 됐다고 나중에 툴툴거리더라고요. 어째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가 몇 문제 들어간지 몰라요. 2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왕창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왕창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고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면 선정검토인이 쥐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일단 출제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출제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가지예요. 출제위원회 임명 위촉권자는 누구였죠? 네, 시험시행위원회 장이고 출제위원으로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몇 년 동안? 네, 5년간 출제위원으로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8페이지 보니까 뭐 나오냐면 시험 실시 나옵니다. 시험 실시. 자 일단 시험 시행 공고가 나오는데요. 예정 공고와 그 다음에 시행 공고가 나와요. 자 계략적 사항을 공고하는데 계략적 사항 공고는 매년 몇 월 며칠까지? 2월 28일까지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20 며칠 날 공고가 됐어요.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 시험 예정 일시라든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행 공고 나오죠.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 며칠 전이라고 했어요? 90일 날짜 일단 구분해야죠. 90일 전까지 일단은 공고를 하게 된다. 자 어디다 공고한다 그랬어요? 관보 및 일간신문,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했다. 자 조심할 건 관보 또는 일간신문 아니에요. 뭐라고 됐어요? 관보 및 일간신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고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응시해야죠. 응시할 때 응시하고자 할 때 응시원서를 써가지고 제출하죠. 응시원서 제출할 때 뭐네요? 돈 내죠. 자 응시수수료를 내는데 자 응시수수료를 보죠. 응시수수료를 보면 응시수수료는 원칙과 그 다음에 또 예외로 나눠진다. 자 원칙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원칙이고요. 예외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낸다. 자, 다시 보죠. 이게 응시수료는 처음 맨 끝에 보니까 뭐예요? 시험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거와 어떤 같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보죠.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저쪽 맨 끝에 어디예요? 시도의사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장이죠.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위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기업 준정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그대로 응시수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원칙 누가 한다면 시도의사가 한다면 지자체조례고, 예외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장이 결정공고는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 수수료를 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수수료, 특히 위탁 요구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위탁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입니다.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승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 바꿔 나오면, 이거 실제 제가 모의고사 내놓으면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체크를 못하는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수료 냈습니다. 응시를 하지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뭐 한다? 반환해야 한다 그랬죠. 자, 응시 의사를 철회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해야 한다. 자, 반환 기준 5가지 있죠. 기억해놔야지만 됩니다. 과혼합하면 어떻게 되죠? 과오납의 전부. 과혼합하면 과오납의 전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시행간에 귀책 사료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수료 전부, 납입한 수수료 전부. 그 다음에 또 접수 기간 내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수수료 전부죠. 수수료 전부. 자, 그 다음에 또 접수 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이내 하면 100분의 60. 그 7일이 경과된 날부터 다시 시험 시행 며칠 전까지? 며칠 전? 예,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50 이렇게 되죠. 자, 시험 문제 아주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구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 주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요? 2개요? 2개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전부라고 되긴 되는데 뭐의 전부예요? 그렇죠. 수수료 전부가 아니죠. 과오납의 전부. 자, 조심할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첫 번째 거.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 접수기간 마감일부터 7일 있나요? 뭐라고 됐죠? 네, 마감일부터가 아니라 마감일 다음 날부터. 공법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마감일부터가 아니라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 문구를 염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합니다. 합격자 결정.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각별 몇 점 이상 1, 2차 각각 따로따로 한다 그랬죠? 각각별 몇 점? 일단 40점 이상 올라와야죠. 자,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대충 다 할 거예요. 각각별 40점 이상 과락제도가 있죠. 그다음 평균 몇 점? 60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건 뭐 기본적이니까. 자, 근데 이제 뒤에 2차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발 예정을 공고와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인원 비율 공고,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는 제도가 있고요. 최소 선발 비율이라든가 최소 선발 인원 먼저 최소 선발 비율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에 장의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선발 예정 인원 공고. 올해 3,000명 뽑겠다 이렇게 공고하는 거예요. 9회 때 공개했습니다. 3,000명. 8회 때 2,000명 뽑겠다고 공고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9회 때까지 선발 인원 예정을 이렇게 인원수 잘라가지고 공고했었어요. 그러다가 10회 때부터 이제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나와요. 그럼 10회 때가 언제냐? 10회 때가 바로 99년도예요. 그럼 99년도면 대충 뭐가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충 아시겠죠? 예, 바로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이 제도가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수 제도의 부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제가 언젠가 1월 달 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이 저기 옛날에는 자격증 빌려주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받는다는 소리 제가 언뜻 했었죠? 실제 이때 이렇게 됐을 때는 자격증 귀했죠? 1회 때 선발 예전은 공고 안 하고 뽑아가지고 한 6만 명. 그때는 거의 뭐 원래 첫 해는 거의 다 합격시켜 주잖아요. 뭐 3일만 공부하면 했다는 그때는 6만 명 넘게 합격했거든요. 그거 1회 때하고 2회 때 빼놓고 그 뒤부터 계속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됐었어요. 언젠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00명 뽑겠다. 9회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1차는 일단 절대평가입니다. 1차 시험은 가까운 40 평균 60점에서 모두 합격시켜줘요. 근데 2차 시험에 한해서 가까운 몇 점?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만큼은 4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자 순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1등부터 3,000등까지 자르는 거죠. 이때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마 9회 때 그 합격자 인원수를 보면 3,400몇 명인가 될 거예요. 아마 3,000명 조금 넘어요. 그 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점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60점이 넘어도 어떻게 돼요? 60점이 넘어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참고로 9회 때 커트라인이 75점대였습니다. 9회 때 그 2차 시험 커트라인이. 이거는 인원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죠. 자, 그러면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이걸 뭐냐면 이거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 주는 거. 일단 의미를 일단 파악하면 최소한의 인원수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최소한 몇 명, 10,000명은 뽑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최소한 2차 시험 응시처 대비 15%는 뽑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원수는 아직 안 됐고요. 이거는 15회 추가 시험과 15회 추가가 있었습니다. 추가 시험과 그 다음에 16회 때 공고가 됐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수를 어떻게 돼요? 보장해 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인원수 갖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자, 올해 최소 선발 인원 10,000명이 공고됐습니다. 최소한 몇 명 뽑아주겠다? 예, 최소한 10,000명은 뽑아주겠다. 근데 60점 이상짜리가 15,000명 나왔어요. 자, 이 5,000명 합격, 불합격? 합격이죠. 올해 최소한 몇 명 뽑아주겠다? 최소한이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도 상관없죠. 2만 명만 나와도 더 모두 합격이에요. 자, 근데 상관없이 다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언제 적용되느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5,00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60점 이상짜리가. 그때 이제 이거 써먹습니다. 자, 올해 최소한 몇 명 뽑아주기로 했어요? 10,000명 뽑아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10,000명 뽑아주는 거예요. 60점이 안 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가지고 5,000명을 끌어올려서 10,000명을 만들어주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때 이 15%가 적용됐었습니다. 근데 15%가 공고는 되는데요. 15%가 공고는 되는데 적용이 안 됐습니다. 15% 공고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적용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5% 분명히 공고됐거든요. 근데 적용이 안 됐다. 이유는 15%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합격자가. 만약에 15%가 안 됐으면 몇 프로까지? 15% 뽑아줄 거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는 됐는데 적용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특별한 이거 선발 제도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 교부하는 부분 있죠. 합격자 공고 누가 하는 거? 시험시행기관이 장의하죠. 자, 그러면 합격자가 공고되면 자격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격증 누가 교부해 준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자격증 누가 교부해 줘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 여기서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월 이내라고 했어요? 예, 1월 이내. 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도의사가 교부해주는데 어디다 기재하고 교부해준다 그랬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해준다 그랬죠. 자격증 교부대장 기재하고 교부해주고요. 이때 자 이제 밑줄 쳐놓기 하나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그랬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교부 부분 보면 자, 이제 자격증 재교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습니다. 이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재교부는 어디다가 재교부 신청해요? 교부한 시도의사.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재교부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뭘 낸다? 네, 수수료.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다만 이 자격증 재교부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해야 되면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교부까지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자, 교부할 때 교부대장이 기재하고 교부해주고 교부대장은 어떻게 관리해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해라.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재교부 신청은 어디다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한다 그랬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원은 수수료 낸다 그랬죠. 자, 이제 그거 구분해 놓으시고 자, 자격증 대여 금지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를 뭐한다? 금지한다. 자,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 대여 빌려주는 거 금지되죠. 그 다음에 또 받는 거 금지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돼서는 안 된다 그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받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준자 받는 거 다 금지하고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격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형벌 어떻게 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금이에요. 자, 빌려주면 자격 취소된다. 그리고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금. 그리고 이건 준 자고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받은 자는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금 이렇게 되죠. 준 자 받은 자 형벌 똑같이 하도 된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판례 단지 내가 몇 건만 내가 직접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도 이건 뭐가 된다?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있었죠.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 공인자 조금 이따가 이제 용어 이정이 배울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하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예,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자, 그래서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거 위반하면 형벌 어떻게 된다? 1-1.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1-1 두 가지 배웠죠. 양도대여 1-1이고 유사명칭 금지 1-1 이렇게 됐죠. 자, 요것도 판례 하나 있었죠. 자, 동업관계에서 A하고 B가 얘는 자격증이 있고 얘는 자격증 없죠. 얘 둘이서 동업관계합니다. 근데 얘가 실질적 사장이죠. 얘가 D가 실질적 사장이니까 대표 누구누구 써가지고 다닌다면 이거 뭐가 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거. 무자격자가 명함에다가 대표 누구누구 써가지고 다닌다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이제 총칙 부분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